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나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조금 화랑을 최근에 보였고요. 네. 분양시장이 상반기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또 미분양 물량이 좀 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늘고 있는 걸까요? 예, 워낙 공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분양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나타냈는데요. 5월부터는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5월부터 다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6월 같은 경우는 전국 34,068가구로 5월에 비해서 21%인 6천여 가구 정도의 미분양이 순증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6,094호로 1,600가구 정도 증가한 반면에 지방의 미분양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4,200여 가구의 미분양이 새로 늘어나면서 17,974가구를 기록했는데요. 주로 지방 쪽의 미분양 증가 추세가 좀 뚜렷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7월에도 거의 5만 가구에 육박하는 신규 분양 물량을 공급 예정 중이기 때문에 미분양 증가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아직 뭐 완전히 회복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부가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금융 제도나 이런 것도 좀 손보면서요. 네. 내년이 걱정입니다. 수도권보다 이제 지방의 미분양이 좀 더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역별로 조금 더 봐주시면요.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약간씩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인천 지역은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네. 경기권 미분양은 전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에 미분양이 더 많이 늘었는데요. 주로 강원이라든지 충남 그리고 경북, 경남 이런 지역에 미분양이 쏠려 있는 양극화나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지방주택 시장은 2009년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미분양이 13만 가구나 거의 육박했습니다. 그런 미분양이 지방주택 시장의 호조로 최근 들어서는 17,000가구대로 감소하긴 했지만 그만큼 호황을 틈타서 건설사들이 단기의 공급 물량을 몰아내기도 했었고요.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 매년 20만 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분양 시장의 밀어내기 공급 중 일부 지역에서는 소화되지 못한 적재 물량이 미분양이나 미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모든 가격 지표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요와 공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급량이 늘어서 수요가 이제 그걸 못 돌아간다는 걸 텐데요. 근데 특이한 현상은 그동안에 이제 중대형이 인기가 좀 없고 최근에 중소형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미분양도 또 상당 부분이 중소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좀 아이러니 또는 네. 시장의 상황과 좀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6월 현재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물량이 8,320가구 정도인 반면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물량이 25,748가구 정도입니다. 무려 전체 물량의 75%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택시장에 아무래도 중소형 선호 현상, 거기에 또 하나는 투자 수요보다는 최근에 주택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됐기 때문에 중소형의 미분양이 75%나 돼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일단은 7, 8월 여름 비수기지만 2달 동안 거의 10만 가구 육박하는 대규모 분양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사의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의 공급 쏠림 현상도 이런 현상을 낳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실수요 목적의 거주 그리고 임대 수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 같은 경우도 황금성이라든지 보다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최근에 매달 공급하는 물량의 90% 이상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에 몰려 있습니다. 당연히 미분양도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중소형 위주로 쌓이면서 전체 포션에서 85제곱미터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중소형 공급이 집중돼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미분양이 나타나니까 중소형 물량이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요. 예.
자, 고민입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은 서울 수도권 분양을 어떻게 받아볼까 지금 막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데 네. 뭐 아직도 뭐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높지만 일부 지역에서 좀 균열 사태가 나타나면서 또 분양하면 또 1순위 마감됐던 동탄 이 신도시에서도 미달 사태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동탄지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올해 입주량이 동탄 이 지구를 중심으로 굉장히 네.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에서 전세 가격이 빠졌던 유일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분양시장의 붐업이었다는 것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월에 드디어 화성 동탄 이 신도시라든지 송산 그린시티 같은 일부 외곽의 택지개발 지구에서 청약 미달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구리 갈매지구, 고양 원흥지구, 김포 풍모지구 같이 수도권 북부나 서북부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도 뭐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집중된다든지 상대적으로 청약 선호가 떨어지는 지역의 청약 성적이 좀 낮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올 들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1.7대 1로 지난해 동기 4.7대 1보다는 2배 이상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에 올 상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계절적인 비수기에도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분양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7월 한 달간 청약을 받은 아파트의 청약 성적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총 7개 단지가 청약 접수에 들어갔는데 이 중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한 미달 단지라고 할 수 있죠. 미분양 단지가 전체 물량의 3분의 1 정도인 29개 단지나 됩니다. 뭐 수도권 같은 경우도 광교 신도시 같이 뭐 인기 있는 지역,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고 1순위에서도 마감 행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다든지 공급이 과잉됐다든지 수요자의 청약 선호가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계절적인 비수기 성적이 좋지 않은 네. 단지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야 뭐 지역만 좋으면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청약이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소비자들이 결국 이제 따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되는 쪽 물량만 좀 가겠다는 건데요. 8월 물량도 꽤 많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공급이 많은 상황인데 8월 주택 분양 물량하고요. 또 특징 좀 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8월에도 7월과 비슷하게 이제 6만 호에 육박하는 분양 물량이 나타날 예정에 있는데요. 실제 과거의 분양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2~3배 이상의 공급 물량이 한 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15,621가구 그리고 2013년에도 많은 물량이 공급됐지만 전체 물량이 25,655가구 분양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거의 2배 이상의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본래는 이제 여름 휴가 비수기에 이제 계절적인 어려움도 있겠고요. 그리고 폭염 때문에 모델하우스 내방객이 줄기 때문에 대개는 좀 분양 시장에서 쉬어가는 분위기가 강하고 네. 건설사도 물량을 줄이죠. 근데 이제 올 8월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약 58,000가구의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예정에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올 2월 이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지연됐던 물량들이 수년되면서 7월이나 8월에 공급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7월 22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네. 분양 물량을 쏟아내려는 건설사들의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맞물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아파트 분양 시장이 최근에 이제 뜨거웠고요. 분양 시장이 꺼지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좀 가늠하는 풍향계 역할을 요즘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분양 시장 단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올해 부동산 상품 중에 소유자들의 가장 선호를 받았던 게 이제 신규 분양 시장이기도 그렇죠. 했고, 예. 뭐 전매 규제 완화라든지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 운영되면서 일부에서는 뭐 시세 차익이라든지 뭐 단기적으로 전매를 노리는 수요들도 많이 뛰어들었었는데요. 뭐 당장 공급 과잉이 이제 미입주나 또는 주택 시장의 급락 같은 심각한 문제를 재현하지는 않겠지만 내년에도 지금과 같이 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주택시장에도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급 과잉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개는 분양 물량 폭증이 우리나라는 선분양 시장이기 때문에 입주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분양으로부터 2년 반 정도 이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올해 19만 3천 가구인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실제 내년에는 2만 7천 가구에서 2017년에는 26만 8천여 가구로 올해보다 거의 한 38%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뭐 2017년 같은 경우는 거의 2008년 이후 최대 물량이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급 과잉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도 또 수요자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건설사도 스스로 분양 시기나 분양 물량 조절을 좀 자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글로벌 금융 위기에 뭐 사실 그 리스크라든지 또는 유동성 위기로도 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도 무분별하게 묻지마 청약을 하시는 것들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고 있는 수요 자체도 사실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어떤 수요보다는 전세값이 워낙 오르니까 내 집 마련하자 이런 수요가 꽤 많다는 건데 분양시장까지 이렇게 조금 공급이 늘게 되면 지금 기존 주택 매매 시장에도 영향이 가겠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뭐 미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한 6만 가구 되던 물량이 3만 가구대로 떨어지기는 했었지만 하반기 분양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물량 중에 일부가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분양의 재고 부담이 결국에는 기존 주택 시장의 거래량이라든지 가격 상승, 공급 지표에도 적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기도 했었죠. 뭐 내년까지 대출할 때 이제 소득심사 강화라든지 분할 상환 요건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진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LTV, DTI 강화를 하는 간접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권의 소득심사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주택시장이 일정 부분 위축될 수 있는 우려도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좀 정책 변화가 몰고 올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유자가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너무 과도한 대출 그리고 공급 과잉이나 고분양가에도 무리하게 청약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나 공시를 따지지 않고 투자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다시 미분양이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수요자들은 이제 고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응할까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조금 나눠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분양 시장이 뜨거우니까 1순위자들이 지금 주택 청약 받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근데 또 내년 되면 융자 받기도 어려워지니까 올해 하반기에 사는 게 좋기도 할 텐데 주택 청약자들 입장에서의 전략 먼저 좀 해주세요. 뭐 지금 어쨌든 1순위 통장을 가지고 계시고요. 뭐 선분양이라 사실상 집단대출 규제를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집단대출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선 효과나 틈새 효과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2년 반 뒤에 잔금을 납입하실 때는 이게 주택담보대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의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하실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올해 유망한 물량이라든지 괜찮은 사업장 위주로 청약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겠지만 뭐 사실상 단기적인 전매 규제 완화에 따라서 내가 시세 차익을 보겠다. 단기에 전매 차익을 보겠다. 이런 수요자들은 잔금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매각이라든지 지체상금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은 이제 단체로 받았는데 막상 이제 집을 분양받을 때는 자신의 신용 상태나 담보 가치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믿고 갔다가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융자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도 있겠어요. 청약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기존 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존 주택은 사실 뭐 그렇게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는 추세는 아니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계절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잠시 숨을 고르고 네.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예. 겁니다. 서울 같은 지역은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최근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전세가율도 높고 전세금 반환 위험도 높아지고 전세 물량도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저금리를 틈타서 내 집을 마련해 버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럴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주택시장의 가격 흐름을 또 부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서 매매가 대비 한 70% 정도의 자본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전세금 정도를 들고 계신 분들은 네. 뭐 중소형 주택 위주로 굳이 뭐 집을 사는 것을 미루실 필요는 없겠지만 뭐 전체 대출금이 총 매입가의 60%를 넘어선다든지 50%를 넘어서는 것들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지난해 비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서울 이코노미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들, 주요 이슈, 이제 미분양이 늘고 있다, 이런 약간 불안감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되는지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